어쨌든 제가 원고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정리가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 시험이 남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 헌법 과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출제자들도 지금 이번에 시험 공지한 거 보면은 양심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갑자기 바꾼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양심이 오는 와중에도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 대해서 변별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 출제를 해야 돼요. 자, 변별력을 갖는 출제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너무 쉬워도 안 돼요. 너무 쉬우면 누구나 다 맞추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경화 과목이 빠진 것에 대해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자, 어떤 시험의 수험 과목에는 그 선발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한 지식을 테스트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경화학 과목은 그 측정이 필요한 지식의 범주에 속해요. 근데 빠졌어요. 자, 그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왜 뺐을까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자, 그냥 별리 없이 뺐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리는 없고, 왜 뺐냐면 변별력이 없어요. 왜? 어렵게 내기도 어렵고, 자, 계속 기본적인 문제를 체크했는데 워낙 학생들이 우수하다 보니까 경화학은 다 맞추다시피 하는 쪽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 학원을 거쳐가신 분들은 경화학은 뭐 그냥 다 맞는 거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경화학 과목 자체는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빠졌다라면 변별력 문제일 가능성이 커요. 자, 그러면 측정할 필요가 없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빠졌다면 아예 이제 그 경화학이라든가 경험고용 과목은 문제를 안 내겠다 취지로 이제 일단은 판단을 해야겠지만, 뭐 상식 문제에서 경호 의존이라든가 관련된 지식을 뭐 문장 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끼워넣거나 이런 식의 테스트할 가능성이 크지만, 역시 출제된다 해도 변별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건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의 경화학은 일단 내가 실전에 가서 써먹겠다 생각하시고 털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자, 헌법 과목이 들어온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과목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드렸던 그 법학 교재에도 뒷부분에 붙어있는 헌법 조문을 제가 법학 이론 관련된 부분, 기본 지식 관련된 부분 정리 끝난 다음에 헌법 조문을 위주로 헌법을 정리하겠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처럼 대통령의 경호기관, 그 다음에 국가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헌법적인 지식이 측정 대상에 들어가는 게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 있던 게 사실 이상한 거죠. 그래서 법률이라는 형태로 뭉뚱그려서 그 중에 헌법 문제가 꽤 많이 나온다 치더라도 그게 좀 헌법 지식을 좀 더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됐던 부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헌법 과목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타당하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 범위예요. 헌법 과목은 다양한 수험 분야에서 시험 과목으로 채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펼쳐진 이 교재, 지금까지 제가 헌법 강의 교재로 정리해본 것 중에 가장 얇은 교재예요. 네. 제가 헌법 강의로 관련된 교재, 제가 강의하는 교재가 한 700페이지 이하짜리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공부했던 책 중에는 헌법 과목 그 교재가 2000페이지가 넘는 책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권이 아니에요. 2000페이지짜리 이론서, 그 다음에 또 한 1600페이지, 한 70페이지 되는 판례집,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3600, 700페이지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하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참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헌법 관련된 주석서인데, 이거는 우리 그 학계 헌법학자님들이 다 모아서 낸 건데, 그 책은 각 권당 한 800페이지에서 900페이지쯤 돼요. 뭐 그 중에 제일 두꺼운 책은 1300페이지 되는데, 그런 책이 7권. 예. 미친 듯한 공부량을 자랑하는 과목이기도 해요. 대체로 법과목들이 대부분 그래요. 제가 법과목 강의할 때 특히 이제 법학이라는 과목 형태로 시험을 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법학 공부의 삼중고 해가지고, 일단 법학은 어려워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양이 많아요. 세 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헌법도 그 중에 한 법과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양이 일단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리고 9급, 7급의 수험생들 보면은 헌법 과목 때문에 거의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 꽤 많아요. 다른 과목 어떻게 해보겠는데 헌법 어떡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 자, 시험
한 2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공지해놓고 헌법 과목 들어갔다. 그리고 9급이나 7급 또는 각종 뭐 기타 90급 시험에 있는 헌법 수준으로 문제를 내겠다. 그 이야기는 죽으란 이야기예요. 예,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왜? 다 못 맞춰요. 자, 공부를 하나 많아요. 이제 너무 어려우면 어차피 지식평가가 안 돼요. 자, 근데 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맞출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틀리는 문제를 내야지 이 시험에 변별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시험을 출제할 때는 자, 헌법 과목에서 공부해야 될 내용을 조문, 이론, 판례라는 세 파트로 나눠봤을 때, 자, 헌법 조문은 출제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헌법 조문 플러스 소위 부속법령이라는 형태의 이름이 들어가죠. 자, 헌법 조문 1조부터 130조를 말하는 거고요. 부속법령은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 자,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뭐, 기타 또 내용 보다 보면은, 뭐, 대한민국의 영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건 법률로 위임한다든가 이런 사안들은 헌법 조문은 아니지만 헌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속된 법이나 대통령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부 부분까지 헌법의 시험 과목에서는 시험 범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것도 제가 적절히 줄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인 시험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헌법시험에서 국회법이 굉장히 깊이 있게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국회에 관련된 공무원 시험 뽑을 때 보면은 다른 부속법령에 비해서 국회법이 정말 꼼꼼하게 나와요. 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 선관위 관련된 공무원 뽑을 때는 선거관리에 관련된 법,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이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꼼꼼하게 나와요. 자, 저도 보면서 못 풀어요. 왜냐면 조문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조문을 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도 그 문제 보고 다 바로 못 골라요. 조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시험장에 들어간 학생들은 그 조문을 외운 채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대신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최근에 제도가 신고 조문 대비해놓고 보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바뀌었구나. 그러면 이거 출제하겠네. 이제 그런 걸 보는 듯한 골라내는 감각은 제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비한 부속법령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론. 자, 조문을 중심으로 또는 이제 어떤 헌법상의 제도를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들.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론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한 부분이죠. 어떤 개념의 이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는 어떤 제도의 본질의 이해에 대한 필요한 부분. 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는 상당히 또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 또는 이런 제도가 현재 우리 현실에 맞느냐. 자, 안 맞으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까지 논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시험이 수준이 깊어지면 출제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대비해야 될 시험은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면 곤란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마 내기가 힘들 거예요. 자, 그러면 개념 위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헌법의 조문과 부속법령까지 범위를 하고, 그다음 이론 중에서도 개념 파악 위주. 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예상 범위의 어떤 최대치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정도를 따로 떼서 정리하는 그런 교재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 시험이 아주 쉽게 출제되던 과거의 시험, 과거 아주 한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게 모든 시험의 범위였어요. 자, 그런데 1989년에 헌법재판소가 생겨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헌재 결정을 내놓기 시작해요. 자, 그게 1년, 2년, 3년 쌓이고 지금 이제 엄청나게 쌓였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우리 헌법 조문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속법령이라든가 헌법 이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 헌재 결정 하나하나에 막 녹아 들어가면서 또는 새로운 어떤 견해를 추가시키면서 양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학 가서 처음에 시험 공부를 하던 90년대 초반만 해도 헌법 과목 시험 칠 때 헌재 판례는 그냥 양념처럼 조금씩 끼얹어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와도 뭐 그런 거 있었어? 뭐 그것까지 어떻게 공부해 우리가? 그거 틀려서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 이런 정도로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대부분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각종 90급 시험에서 학생들이 헌법 공부하는데 미쳐버리겠다는 부분은 판례예요.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도 좀 어려워요. 매 건건이 또 사건이 가지는 의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런 조문 이론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으면은 읽어봤자 이해도 전혀 못해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 공부하던 거에 비해서 거의 분량이 2배, 3배로 늘려버리게 만든 게 이 판례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헌법 공부할 때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은, 자, 조문 이론까지 공부할 때부터 어렵다 그러면은 공부 때려쳐야 돼요. 자, 근데 조문 이론까지는 그럭저럭 할만해요. 근데 판례에 들어가면서부터 조문 이론 공부할 때는 내가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헌법에 대해서 지금 지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토대로 헌재 결정문을 혼자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읽어보니까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머리 아파지는 거죠. 헌재 판결문마저도 하나하나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분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또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뭐가 중요한지, 한마디로 그 영화 대사에 나왔던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읽어봐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혀 출제되지 않는 건 아니고 이른바 리딩 판례라는 게 있어요. 리딩 판례는 이 끝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또는 어떤 헌법 이론 전체에 어떤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선도적인 판례들, 그런 것들은 이미 판례가 아니라 이론 형태로 이미 다 이 영역으로 흡수가 돼버렸어요. 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녹여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우리 시험 대비에 100% 충분하냐라는 부분은 시험장 들어가 봐야 정확히 아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자,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이 판례는 분명히 그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조문 이론인데, 자, 그와 관련해서 엑기스만이 출연한 게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제가 어제 잠 안 자고 정리한 이 내용이다.